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영토 팽창의 과정을 알지 못하면 지금의 러시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9세기쯤에 건국된 러시아라는 국가의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1709만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영토, 표준 시간대가 무려 11개나 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광활한 영토는 러시아의 강력한 무기이자 터치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라면 이 넓은 영토를 두루 살펴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영토 확장, 종교 통합, 슬라브 민족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반정부 요인 암살, 전쟁 등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란 수단은 모두 이용해서 말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자만이 러시아의 진정한 군주의 자격을 얻어왔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러시아를 두루 살펴볼 텐데 명심해야 할 사실은 러시아는 완전한 유럽의 문화권도 아니며 완전한 아시아의 문화권도 아닌 러시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동슬라브인들을 결집시키는 러시아 민족주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강력한 전제군주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나라,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러시안 베어. 이런 러시아 특유의 정치적, 민족적 특성은 지리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말 그대로 지리의 포로의 대표격인 국가입니다. 이런 특성들은 결합되며 러시아의 정체성이 되었고 러시아를 다스리는 군주들이 따라야만 하는 사용 설명서가 됩니다. 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국가들의 군사적 정치적으로 간섭할 때마다 하는 핑곗거리는 러시아 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입니다. 러시아 민족이라는 말은 러시아 정부가 위기 때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바뀌곤 하는데요. 9세기 때로 돌아가 보면 러시아 민족은 루스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러시아인의 기원으로 일반적으로는 동슬라브인을 일컫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단일 국가로 통일되지 못하고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살고 있었습니다. 게르만인들이 튀르크계 유목민을 피해 서유럽으로 이동하자 마찬가지로 슬라브인들도 대거 이동해 게르만인들이 본래 머물던 곳인 드네프르 강에 흐르는 현 우크라이나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한국의 단군 할아버지 포지션에 있는 유리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스칸디나비아의 노르반 일족이라는 설과 해양 활동을 하던 동슬라브족이었다는 설이 있지만 출신이 어찌됐든 유리크는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는 루스인들의 부탁을 받고 노브고로드에 정착하며 노브고로드 공국을 건설하고 유리크 왕조를 활짝 열게 됩니다. 유리크의 친척인 올레그 공이 노브고로드 공국을 이어받게 되고 882년에 키예프를 정복해 수도를 노브고로드에서 키예프로 옮기고 동슬라브인들의 나라이자 현재 러시아의 시초인 키예프루스를 세웁니다. 현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는 수도로 삼기에는 안성맞춤이었는데 동유럽 최고의 곡창지대였고 드네프르 강에서 흑해로 이어지는 무역로 때문인데요. 이를 이용하기 위해 키예프루스는 발트해에서 시작해 카르파티아 산맥을 거쳐 흑해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 무역 강국으로서 유럽 대륙의 국가와 견줄 만큼 크게 번창하게 되죠. 비잔티움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도 할 정도였어요. 이처럼 21세기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침을 흘리며 바라보는 시선의 시작점은 아주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죠. 어떤 나라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조건은 넓은 영토 외에도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통합하는 종교가 필수입니다. 러시아가 제국으로 가는 길을 멀리 내다본 군주가 등장하는데요. 키예프루스의 대공의 자리를 노린 쟁탈전에서 승리한 블라디미르 1세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녀와 결혼하고 988년에 동방 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러시아인들이 당시 유럽의 대세 종교였던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비잔티움 제국의 동방 정교회를 받아들였다는 점인데요.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교 일치의 여부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동시에 교황의 역할도 대신했는데 키예프루스도 이런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을 받아들인 겁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을 특징으로 하는 러시아에게 어울리는 종교였던 것이죠. 하지만 키예프루스가 자리잡은 북유럽 평원의 지리적 특징은 러시아인에게 있어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농사짓고 무역하고 영토를 확장하기에는 아주 좋았지만 반대로 외부로부터 공격받기도 아주 쉬웠습니다. 수세기 동안 튀르크계 유목민으로부터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립니다. 게다가 베네치아 공화국 등 지중해를 거치는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흑해 지역은 무역으로서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서
키예프 루스의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공국들 간의 결속력이 약했던 키예프 루스는 결국 유리크 왕조 혈통의 제후들이 다스리는 여러 공국들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동슬라브인들의 나라는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몽골 제국은 다 쓰러져가던 키예프 루스에게 최후의 한 방을 먹입니다. 1236년 몽골 제국의 오고타이 칸의 명을 받은 그의 조카 바투는 15만의 병력으로 유럽 원정을 떠납니다. 라잔 공국, 블라디미르 공국 등이 차례차례 격파당하고 마침내 수도 키예프까지 점령당합니다. 키예프 루스의 주민들은 도륙당하거나 북쪽의 초원으로 달아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투는 1243년 볼가강 강변에 타타르인으로 구성된 킵차크 칸국을 세우고 이 지역에 눌러앉게 됩니다. 가장 북쪽에 있던 노브고로드 공국을 제외한 모든 공국이 멸망당하고 상공업은 쇠퇴했으며 러시아 지역을 농업에 의존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바꾸어버렸죠. 러시아 제국의 황제 뾰트르 대제의 등장 이전까지의 러시아가 미개하다고 무시받는 원인이 바로 타타르의 명예라고 불리며 240년간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 시기 때문입니다. 타타르인들은 칭기즈칸의 군대가 유럽으로 쳐들어오면서 함께 딸려왔는데 볼가강과 우랄 산맥의 서쪽에 정착하게 된 튀르크계 유목민들을 통칭하는 말로 현재는 러시아 민족 중 두 번째로 많은 민족입니다. 몽골의 침략은 서유럽이나 이슬람 국가와의 교류 단절로 이어졌고 선진 과학기술과 문화가 유입되지 못한 러시아는 서유럽이나 이슬람 국가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 되어갔으며 이를 이겨내기 위한 선택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강력한 전제 군주제가 국가의 운영 방침이 됩니다. 러시아 땅을 다스리는 군주의 덕목 중 또 하나는 자국의 능력 밖에서는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21세기의 러시아에게 있어 우크라이나는 정말 중요한 나라이지만 실제로 침공을 한다면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끊는 짓이라는 것을 푸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 모두를 상대로 싸움을 건다는 건 참으로 위험한 도박이죠. 이러한 러시아 군주의 필수 덕목을 지닌 군주가 키예프루스에 속해 있던 블라디미르 수지달 공국에서 떨어져 나온 모스크바 공국의 군주 이반 1세였습니다. 블라디미르 대공국의 대공이자 이반 1세의 할아버지였던 알렉산드르 네프스키가 죽자 알렉산드르의 동생 야로슬라프 3세가 형의 셋째 아들이었던 다닐 알렉산드로비치에게 당시에는 쓸모없었던 땅에 불과했던 모스크바를 내주며 블라디미르 대공국에서 쫓아냅니다. 다닐은 1283년에 모스크바 공국을 건국합니다. 모스크바 공국은 주요 공국들의 틈에 낑겨있던 작은 공국에 불과했고 평원이 아닌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던 탓에 발전이 늦었습니다. 사료가 부족해 초기의 발전 과정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하지만 살렘지대 덕분에 몽골 제국의 군대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키예프 공국의 큰 형님들이 바깥쪽에서 몽골 깡패들에게 대신 얻어 터져준 덕분에 살아남게 됩니다. 모스크바는 지정학적으로 훌륭한 요충지였습니다. 오카강, 볼가강, 동강, 드네프르강 등 주요 강의 상류와 연결되어 있어 교통의 요지였죠. 하지만 인구도 적고 내부 인프라도 부족했기에 지정학적인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다닐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반 1세는 절치부심하며 몽골의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당시 킵차크 칸국은 옛 키예프루스 지역을 실제 지배하지 않고 속국으로 삼아 조국만 받아먹고 있었는데요. 이반 1세는 킵차크 칸국의 비위를 맞추며 신임을 얻게 되고 칸으로부터 대공의 지위를 얻으며 다른 러시아 공국들의 조공을 걷어들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조공을 조금씩 삥땅 치면서 키예프루스 멸망 후 발생한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이며 성장해 갑니다. 킵차크 칸국의 칸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이죠. 한편 14세기 중반인 1346년에서 1353년 사이에 유럽에는 흑사병이 창궐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이르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모스크바 대공국은 유럽과 단절되어 있었던 덕분에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으며 야금야금 힘을 키워갑니다. 이렇게 세력을 키운 모스크바 대공국은 이반 1세의 손자 드미트리 때에 이르러 타타르인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드미트리 공이 킵차크 칸국에 대한 조공을 거부하자 타타르인들이 모스크바를 굴복시키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 공은 1380년에 쿨리코보 전투에서 승리하여 몽골의 군대를 막아내며 러시아 민족들에게 몽골 제국을 몰아낼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때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나 봅니다. 킵차크 칸국의 칸이었던 토크타미시에 의해
1382년 모스크바는 짓밟혀버리고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사후에 승계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러시아는 여러 공국들로 나뉘어 있었고 모스크바 대공국도 그들 중에 조금 세력이 강했을 뿐 제1의 패권국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사의 사건들은 서로 맞물리며 자격이 있는 특정 인물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곤 합니다. 1462년 이반 3세가 대공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가 초반에 한 일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한 비잔티움 제국의 망국의 황녀 소피아 팔레올로그와 결혼한 것인데요. 덕분에 그는 동방정교회의 정통 후계자로 추대되며 정통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상징이었던 쌍두 독수리를 국가의 공식 휘장으로 삼으며 여기에 마침표를 찍죠.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 제국으로서 정교회의 새로운 거점이 되었고 이제 동슬라브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재료 하나는 마련했으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재료, 정복이었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인구도 부족했고 식량난에 시달렸던 러시아는 군대를 양성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반 3세는 강력한 전제 군주제를 바탕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자에게 군사적 봉토를 수여하고 농민들은 국가에 예속시켜 때로는 농사짓고 때로는 병사로 징병하는 서유럽의 봉건제도의 농노제와 유사한 포메스티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서유럽의 봉건제도와 달랐던 점은 자신의 봉토에서 왕도 간섭할 수 없었던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던 유럽의 귀족들과 달리 포메스티에는 봉직자가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의 봉토와는 달리 군주가 통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포메스티에는 수세기 동안 강력한 중앙 집권하의 상징이자 모스크바의 권력의 원천이었던 동시에 일반 농민에게는 재앙이었고 러시아가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민중의 자유를 향해 가던 서유럽의 흐름과는 역행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반 3세는 킵차크 강국이 내부 분열로 약해진 틈을 타 키예프 계열의 공국의 대부분을 차례차례 무력 정복해 나갑니다. 타타린들은 더 이상 모스크바 공국을 상대로 조공을 요구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 커버린 것이죠. 이반 3세는 자신의 업적의 고무대 스스로를 러시아의 군주라는 의미의 차르라고 칭합니다. 이어서 1480년에는 킵차크 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 200년이 넘게 지속된 타타르의 멍에에서 드디어 벗어납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태평원뿐. 15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킵차크 칸국은 카잔 칸국, 크림 칸국, 아스트란 칸국, 시비르 칸국 등으로 분열됩니다. 귀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탓에 그로진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지금의 러시아에게 정체성을 부여한 군주 이반 4세가 이때 등판. 하지만 그가 대공으로 막 즉위했을 당시의 나이는 불과 3살. 게다가 보야르라 불리던 대귀족들은 세습된 토지를 소유하며 군주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어린 소년 군주를 죄수 취급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6세가 되던 1546년에 전 러시아의 지배자로서 황제로 즉위하겠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자신이 뱉은 말을 그대로 실천한 이반 4세는 귀족들의 섭정에 마침표를 찍고 스스로 친정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차르의 자리에 올랐음을 선언하며 러시아 제국의 전신 러시아 차르국이 건국됩니다. 우선 그는 공포정치를 펼쳐 권세를 누리며 대공 즉위 때부터 어린 그를 무시하던 귀족들의 콧대를 몽땅 꺾어버리고 내부를 평정합니다. 이반 4세 이후 러시아의 현명한 군주들은 항상 내부를 평정한 다음에야 바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침으로 삼게 됩니다. 다만 그 평정이란 의미에는 귀족이고 농민이고 사정 봐주지 않고 탄압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산맥이나 사막 등 천연 장벽이 없이 사방이 허허벌판인 평원에 위치해 있던 러시아는 여전히 타타르인 유목민들에게 식량을 약탈당하고 국민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등 계속해서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이반 4세는 러시아의 특징 중 하나인 방어로서의 공격, 즉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전략을 실전에 도입한 군주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책이었죠.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러시아는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반 4세는 개인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낸 인물입니다. 정상적으로 게임하다가 치트키치고 초고속 성장하는 것처럼 그의 영토 확장 속도는 아주 빨랐습니다. 북쪽으로는 북극권 한계선까지 잠식했고
동쪽으로는 우랄 산맥 일대, 남쪽으로는 카스피해 흑해 연안까지 손을 뻗었고 타타르인들의 북상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지금의 체첸 지역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등 카프카스 산맥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몽골 제국이든 오스만 제국이든 페르시아든 누가 됐든 침략자들에 대한 대비책이 될 전략적 깊이 역할을 할 완충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반 4세는 볼가강을 거점으로 자리 잡은 타타르인들의 나라 카잔 칸국과 아스트란 칸국을 각각 1552년과 1556년에 병합시켜 카스피해의 입구를 손에 넣게 됨으로써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사이에 중개 무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타르인들이 살던 두 나라를 복속시킨 것이 러시아에게 있어 역사의 분기점이 된 이유는 동슬라브인 이외의 타 민족을 지배하에 두는 첫 번째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민족을 러시아 문화권 아래에 묶어두는 건 러시아의 오랜 과제였고 이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21세기 푸틴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한편 동쪽으로는 우랄 산맥 일대 킵차크 칸국의 잔당 세력인 시비르 칸국을 차르의 수호자인 슬라북의 군사집단 코자크의 기병대 수백 명을 동원해 정복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한 광산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워낙 기후가 혹독한 곳이라 식량 문제는 늘 이곳의 골칫거리가 되었죠. 이반 4세는 영토를 넓히고 나니까 얼지 않는 항구 부동왕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곳저곳 기웃거립니다. 영토로 차지한 북구권 일대는 사시사철 바다가 얼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러시아의 북서쪽, 서유럽과의 해양 교역을 위해 북쪽의 발트해 진출을 목표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스웨덴, 덴마크와 1558년부터 라보니아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데요. 25년 동안 전쟁한 끝에 별 소득 없이 물러납니다. 흑해 역시도 손에 넣지 못합니다. 흑해를 차지하고 있던 크림 칸국의 영토는 작은 땅떼기에 불과했지만 오스만 제국의 비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크림 칸국에게 시비를 걸지 못했어요. 일진 형님 잘둔 덕분에 크림 칸국이 오스만 제국에게 일러 바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죽는 거였어요. 1571년에는 크림 칸국에게 수도 모스크바까지 침공당하게 이릅니다.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이에 이반 4세는 큰 충격을 받죠. 끝내는 부동왕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이반 4세 치세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판에서 시달려온 탓인지 이반 뇌제라는 이명을 얻을 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심했는데 임신한 며느리 엘레나의 복장이 경박하다고 하여 폭행을 저지르고 그녀는 결국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인 황태자 이반이 따져 묻자 부직갱이로 자신의 아들을 내리쳐 죽이고 맙니다. 아들을 죽인 지 3년 뒤인 1584년 이반 4세는 의문의 최후를 맞이하고 러시아 차르국은 그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큰 혼란에 빠집니다.